명치유신, 일본 근대화의 출발. 하지만 일본은 달랐다. 젊은 천황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유신지사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이다. 1868년 4월 15일 명치천황은 개혁의 서문을 발표했다. 이런 내용들이었다. 1. 번체제 철폐, 근대적 중앙 집권국가 출범. 2. 신분제도 철폐. 3. 자유보장. 4. 의무교육과 국민개병제. 5. 성씨 사용. 모두가 부국강병을 위한 일련의 방안이었고, 이로써 일본은 메이지 유신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발표할 때마침 시부사와가 유럽에서 돌아왔다. 일본 정부가 그를 간절히 필요로 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는 정부에서 재정을 맡게 되는데, 그로 인해 일본은 대대적인 화폐개혁, 공채 발행 등을 단행하게 된다. 왜 가장 먼저 화폐개혁과 공채 발행부터 했던 거임? 사업을 하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화폐를 개혁해서 돈을 찍고 공채 발행을 해서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려왔던 거임. 이와쿠라 사절단, 독일의 근대화에서 해법을 찾다. 1871년 100명이 넘는 사절단이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구미 각국으로 떠났다. 사절단 중 49명은 정부 고관들이었는데 이는 정부 관료 절반에 달하는 수였다. 당시 일본이 얼마나 서구 문명 배우기에 혈안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들 가서 많이들 배워오라고. 수립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메이지 정부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그의 재정 수입의 2%라는 큰 돈을 지원했을 정도였다. 이후 사절단은 1년 10개월 동안 구미의 12개 국가를 시찰하고 100여 권에 달하는 시찰 실록을 작성했다.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정부 관료들의 참여, 충분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시찰단의 대대적인 외국 방문은 세계 역사적으로도 전례 없는 사건이었어. 아, 일본은 그만큼 절실했구나. 그런데 그 시점에서 조선은 서양을 철저히 배척하겠다며 전국 곳곳에 척화비를 세우고 있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871년의 일이다. 대규모 사절단은 미국을 거쳐 유럽으로 갔고 관료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메이지 정부 최고의 권력자였던 오쿠보의 말이다. 우리는 서양의 발달된 모습에 일단 놀란다. 그리고 심취한다. 하지만 그러면서 다짐한다. 미친듯이 배워서 꼭 그런 수준에 도달하겠노라고. 그런 일본 사절단은 여러 서구 세계 중에서 독일에서 본인들의 성장 모델을 찾아낸다. 독일을 통합한 피와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첫 재상 부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겉으로는 예의를 지켜가며 상호 거래를 중시하지만 그것은 사실 거칠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약자를 무시하고 약탈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에 일본인들은 전적으로 동감했다. 그러면서 비스마르크의 정부주도식 공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후발주자가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민간에 맡겨서는 세워라 내워라임. 그런데 요즘 독일 좀 보라고. 유럽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르잖아. 1300여 년간 중국을 고방하던 일본인들은 드디어 새로운 스승을 찾아낸 것이다. 식산흥업정책, 생산을 늘리고 산업을 발전시키다. 미국 후 일본 관료들은 단단하게 서양뽕, 그 중에서도 독일뽕을 맞는다. 특히 사절단의 단장이었던 오쿠보 도시미치는 스스로를 용방의 비스마르크라고 불렀다. 오쿠보, 두고 봐라. 일본을 제2의 독일로 만들 테니. 오쿠보는 곧 현재의 내무장관 겸 총리 대신인 내무경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근대화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그가 가장 먼저 설립한 것은 면 방적 공장이었다. 기계는 프랑스에서 사오고 설비 기사도 프랑스에서 데려왔지. 그런데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찾기가 힘들었어. 왜? 당시 일본 사람들은 굉음을 울리는 공장의 기계가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물이라 생각했거든. 아, 미시는 어느 나라나 있었구나.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쓰게 되는데, 바로 정부 고관들의 딸을 공장의 여공으로 취직시켰던 것이다. 헐, 고관의 딸이 공순이라니? 당시에는 인식이 달랐어. 서양의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숙련된 여공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직 종사자였거든. 그리고 이들 여공은 전국 각지로 파견되어 그 기술을 전파했지. 때문에 일본의 면 방적은 최초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일본 상품이 되었다. 이후 메이지 정부는 다른 기계도 하나씩 사왔다. 광산에는 독일 기계를 들여오고 군수 공장에는 영국 기계를 들여오는 거야. 시작은 정부가 하지만 성장은 민간 기업이 하도록 맡기는 게 바람직함. 하지만 여기에는 이런 꿍꿍이도 있었다. 대신 정부 특혜로 성장한 민간 기업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도 잘 협조하겠지. 결국 민간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에는 정경유착이라는 속셈도 깔렸던 것이다. 정부주도 공업의 어쩔 수 없는 점이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지만 당시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들로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모토가 대표적이다. 또 다른 성공 비결, 토지개혁과 농촌실업자, 메이주시는 한마디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때문에 일본의 근대화는 무엇보다 돈이 많이 필요했고 또 노동자들도 필요했다. 영국과 프랑스처럼 자발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면 민간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정부가 굳이 나서서 할 필요는 없었음. 그런데 일본은 그게 불가능하잖아. 농사만 짓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세월에 스스로 깨닫고 산업혁명을 이뤄내겠어? 아, 그래서 일본은 공장도 정부가 만들고 노동자들도 정부가 끌어들여야만 했지. 그렇구나.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식으로 근대화에 필요한 재정과 노동력을 확보하였을까? 먼저 일본은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한다. 토지개혁이다. 일본은 원래 토지 사유 제도가 없었어? 전통시대 동양의 농경국가에서는 토지 사유화가 원천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웠어. 어째서? 동양의 농경국가들은 어떤 것으로 국가 재정을 확충했지? 그야 농민들의 수확물을 일부 걷어서. 그렇지.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농사를 짓지 않고 딴짓을 해봐. 그러면 어떡해? 국가는 세금을 걷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되나? 맞았어. 그래서 정부는 함부로 땅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해놨지. 아, 그래서 토지의 사유화가 제대로 지켜질 수 없었다는 거임. 사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토지의 소유권은 다이묘들에게 있었었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 일본은 농경국가에서 공업국가고 발돋움하고자 했기 때문에 토지의 사유화를 대대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때문에 곡물 수확량에 비례해서 걷어들였던 세금을 지가에 비례해서 걷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서 세율 자체는 높이 책정했다. 얘는 이유가 있었다. 세율을 높이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됨. 그러면서 농민이 몰락해. 그런데 농촌에서 농민이 몰락해야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올 거 아님?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예상은 맞아떨어져서 일본의 영세 농민들은
곧 세금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땅을 처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일부 지주들에게 땅이 더욱 집중되었기 때문에 지주들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의 농민들은 대량 실업자가 되어 곧 값싼 임금의 노동자로 활용될 준비가 되었다. 이런 걸 보면 근대화는 노동자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듯. 어느 나라나 똑같은 통과 의례야 성장이 없으면